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강남 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 정용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폐암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것들을 좀 중요시 보실지, 또 폐암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폐암이 지금 얼마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에서는 가장 흔한 암 중 하나가 실은 폐암입니다. 남성에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고, 여성에서도 한 세 번째로 흔한 암으로 통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겨지는데, 2021년까지 통계에 따르면은 폐암은 한국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는 사망률을 갖다 제일 높게 하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암 사망률의 약 20% 정도를 폐암이 혼자서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폐암을 걸리면은 사망률이 높다라는 일반인 분들의 인식이 이런 부분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폐암을 흔히 유발할 수 있는 인자들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흡연, 그리고 유전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어떠한 생활에 어떻게 노출이 되었는가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폐암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폐암은 크게 세포의 종류의 분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소세포암은 전체 폐암의 약 한 85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흔한 형태인 선한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형태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외에 이제 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이것은 한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폐암을 차지하게 되고, 소세포 폐암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게 성장하고 전신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폐암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비소세포 폐암이냐 소세포 폐암이냐가 같은 크기에 같은 병기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크기에 보면은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이 있고, 소세포 폐암은 좀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 가장 간단한 것은 엑스레이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기 폐암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통해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흉부 CT나 아니면 양전자 방출하는 단층 촬영술이라고 하는 PET-CT 등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실은 좀 더 많습니다. 이외에도 영상학적으로 이러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조직 검사적으로 CT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관지 내시경 등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폐암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고, 이 여러 가지 검사 이외에도 머리 MR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폐암의 기수를 진단하는데, 폐암 종양 자체의 진단은 여기에 있는 검사들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의 병기는 지금 이 그림이 좌측 우측 두 개의 그림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실은 저희가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은 보시는 왼쪽의 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오른쪽 표에서 그럼 수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누었을 때, 임파절이 넓게 전이된 상태와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를 제외한 이 3기까지의 일단 암에서 저희가 수술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 중에서는 크기가 크면서 림프절에도 전이가 많은 형태는 수술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제외한 3기 초반의 폐암까지 수술이 가능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비소세포 폐암에 있어서의 특징이고, 소세포 폐암은 이렇게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 수술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기수, 폐암의 기수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원인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폐절제 후 일상생활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숨 쉴 수 있는 게 괜찮을지, 그래서 혹이 크고 해서 수술을 크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폐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 혹 주변에서 폐를 좀 적게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요. 심장 기능이나 다른 장기 이상이 있는지 여부가 있겠습니다. 특히 심장 같은 경우는 스텐트 같은 경우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수술을 바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등을 위해서 심장의 기능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도에 다른 지병들이 있거나 다른 암 같은 병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여쭤보게 됩니다. 고령이라고 저희가 해서 전신적 상태를 갖다 해서 연령을 고려하는 거가 있긴 하지만, 요새 들어서는 연령 자체보다는 환자분이 실제로 얼마나 운동을 하실 수 있는지, 또 신체적 활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이 자체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토대로 해서 환자분의 개인적 병력과 영상 그리고 검사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폐암에서 다각지 진료를 대체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수술 전 환자가 시행한 모든 검사를 토대로 다양한 진료과 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결정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실질적으로 수술이 결정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은 크게 제가 두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 하나는 수술을 접근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수술을 절제하는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먼저 크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열어서 수술하게 되는 개용 수술, 그리고 흉곽경을 사용하는 흉곽경 수술, 그리고 로봇을 사용하는 로봇 수술들이 있겠습니다. 개용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보시다시피 큰 절개가 있기 때문에 수술자가 손을 직접 넣어서 수술 부위를 직접 촉진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체 흉곽의 시야를 확보하다 보니 복잡하거나 아니면 큰 종양을 가진 환자들에서 이를 제거하는 데 유리한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절개선이 가장 크게 생겨서 이에 의한 통증이 크고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크게 열어야 되는 일부 환자들에서는 인위적으로 늑골골자를 만들어냈을 때 훨씬 더 통증이 심하다는 점 때문에 회복 후, 수술 후 회복 아니면 수술 후 통증 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수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곽경 수술은 아까 보였던 큰 절개선은 없고 작은 구멍들을 몇 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개용 수술에 비해서 통증이 적고 이로 인해서 회복이 빠른 편이고, 여러 개의 작은 절개선을 활용한 수술로 흉터가 덜 남습니다. 큰 흉터 하나는 별로 없게 되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 안에 카메라를 넣고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열어놓고 보는 것처럼 시야가 개방적이지 않은 이 제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큰 종양을 제거할 때는 개용 수술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좀 있게 되겠고, 또 저희가 이 작은 구멍에 손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구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손끝에 있는 촉각 같은 거를 활용한 수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정확성이 오히려 개용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새 현재 수술하고 있는 80에서 90% 이상의 폐암 관련된 수술은 흉곽경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다른 주변에 어떠한 장기를 침범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용으로 전환을 하게 되게 됐습니다. 대체로는 흉곽경으로 수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이제 로봇 수술인데요. 현재까지의 장점은 로봇의 손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손 떨림이 있는 분들도 있겠고 수술하는 의사들도, 근데 이제 로봇은 떨림 같은 거가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또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개용 수술하고 다음은 저희가 손을 넣어서 할 수 있지만 큰 절개선이 필요하죠. 다는 단점이 있었고, 흉곽경은 손은 못 넣지만 작아서 작은 그 구멍 때문에 환자가 덜 힘들어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에 로봇 팔을 넣었을 때 손목이 있다라는 기구, 그런 로봇 기구들이 있어서 실제로 손 수술하듯이 수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화면을 갖다가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저희가 재건해서 실제로 수술하는 사람이 볼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갖다 확대해서 훨씬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각에 의해서 보는 수술적인 기법으로는 로봇 수술이 다른 앞의 두 가지 방식에 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은 흉곽경하고 비슷했을 때 큰 차이는 실은 없고, 왜냐하면 수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절개선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흉곽경하고 로봇 수술의 이런 장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단점은 비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흉곽경으로 수술을 하든 로봇으로 수술을 하든지 비용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 병원들이 많지만, 국내에서는 비용적으로 봤을 때 3-4배 이상의 차이를 갖다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로봇 수술이 아직까지는 많이 비싼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촉각에 대한 것이 없이 오로지 눈으로만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을 만졌을 때 반응성 이런 걸 가지고 수술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갖다가 했을 땐 로봇 수술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사실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럼 제일 좋겠냐, 현재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흉곽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실 것 같고, 개용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수술이라 한다면 개용 수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식이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서 드린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적 절제 범위에 따른 수술 방식을 조금 좀 나눠볼 텐데요. 크게 보면은 폐쇄기 절제술, 구역 절제술, 폐엽 절제술, 그리고 전폐 절제술, 4가지 정도의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때는 이제 세기 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고 주변에 위치한 폐 종양을 제거하는 분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폐를 가장 적게 절제하면서 종양을 드러내는 형태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의 작은 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많고, 제거 부위가 비교적 작아서 폐 기능에 영향을 받다 별로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안 좋은데 종양을 절제해야 되는 분들한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절제하는 형태의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 자체를 치료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저희가 조직 검사에서 암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암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쐐기 절제술을 시행해서 암인 것을 확인하고 그 뒤에 저희가 실제로 하고 싶어 했던 폐암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로 이 중간 단계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절제술은 아까 했던 초기 단계 쐐기 절제술보다 조금 더 큰 폐암들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이 역시도 작은 폐암들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불량화해서 큰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구역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폐는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를 갖다가 절제하는 형태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폐압 절제술은 저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아직까지는 폐암이라 진단됐을 때 가장 저희가 표준적으로 해야 되는 수술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폐암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수술의 한 엽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오른쪽은 폐압이 상, 중, 하엽으로 3개가 되어 있고 좌측은 상, 하엽이 있어서 좌측의 경우 한 50%, 우측의 경우에서 30에서 40%가량의 폐를 갖다 절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폐 절제술이라고 해서 암이 한쪽 폐에 완전히 퍼진 경우 혹은 중앙에 있는 위치한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폐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실은 여태까지 얘기했던 단계들에 비해서 가장 급격하게 단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폐를 절제하기 때문에 숨쉬는 기능 자체에만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전폐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폐뿐만 아니라 심장에 가는 영향 같은 모든 다른 장기들에 대한 영향도 많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전폐 절제술을 해야 될 정도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암 방사선들의 치료들과 대안과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늘 필요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고 시행할 수 있는 환자의 컨디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하여도 일상생활을 하시는 경우들도 환자분들이 계시게 되겠습니다. 폐 절제술 이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어떤 것이 하냐, 이제 폐만 절제하는 것이 폐암에서는 아니고 실은 그 주변에 있는 임파절도 같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임파절을 절제하는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진단적인 목적과 치료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은 어느 림프절에 어느 정도 전이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같은 크기의 폐암이라 하더라도 기수가 달라져서 그 이 수술 후에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진단이 필요하고, 또 만약에 거기에 전이가 실제로 되어 있다라면 전이 되어 있는 조직을 절제함으로써 몸 안에서 암 조직을 절제해낼 수 있다는 치료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전격적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필요하면은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갖다가 해서 떼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흉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비뼈나 아니면 조직들하고 같이 절제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흉벽 절제술까지 동반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림파절 절제술은 같이 필수적으로 같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어느 정도 절제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수술 후에 그럼 합병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새거나 아니면 통증, 호흡곤란,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저 기관지 흉막류라는 게 뭔가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기관지 흉막류라는 거는 저희가 폐를 갖다가 자르게 되면은 폐로 가는 혈관들도 자를 뿐만 아니라 공기끼를 자르게 됩니다. 그 공기끼를 자른 원학이 없어질 때는 쇳길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가래 같은 게 쇳길을 통해서 나와서 이 흉곽 내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쇳길이 만들어진 상태를 기관지 흉막류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수술 끝나고 난 직후에 절대 생기지는 않고요. 대체로 한 2-3개월 정도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들로는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가래를 뱉었을 때 색깔이 조금 갈색, 짙은 갈색이나 아니면 녹색, 색깔이 좀 다른 형태의 가래가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감염 같은 경우에서도 수술 끝나고 난 직후에 해서까지 해서 피부 감염, 상처 짠데 이런 데 감염뿐만 아니라 폐렴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서도 몸 상태를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기 유출, 통증, 호흡곤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감염이나 기관지 흉막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달 뒤에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서 몸 상태 관리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수술한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진료 받아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조금 몇 가지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린다 하면은 수술을 폐암은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세포암의 예후가 더 좋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할 수 있는 경우는 비소세포성 폐암이 훨씬 많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3기 초반까지는 수술이 가능하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을 통한 치료가 가능하겠고 폐암 수술 후에는 퇴원 후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를 꼭 예의주시하셔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은 수술한 병원에 꼭 내원하시기를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수술 후에 합병증 관리는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워낙에 외래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퇴원해서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되는 시점에 저희가 외래를 오시게 해서 일단 수술한 상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수술 끝나고 나서부터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에 다시 엑스레이랑 폐기능 검사 등을 해가지고 환자분이 실제로 일상생활 했을 때 어떤지를 평가를 하게 된대서 그 중간중간에 본인이 이상 소견이 있다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내원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때까지 괜찮다면 외래 오면서 엑스레이 찍으면서 경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실은 여기 제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지만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1년 간격으로 CT를 갖다 경과 시행하면서 재발하는 여부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술 끝났다고 더 안 오셔도 된다 하는 경우보다는 5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계속 환자분들 만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고 소세포암이랑 비소세포 어느 암이 특정적으로 또 뭐 어떻게 생긴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없는데 흡연에 더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은 비소세포암에서도 서남하고 상표세포암에서도 조금은 흡연에 따른 영향이 좀 다르다라는 영향들은 있긴 한데 정확히 100% 딱 소세포암이 그렇다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거는 오히려 끝나고 나서 유전자 검사나 조직 검사 해가지고서 그 뒤에 있는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하지 흡연이 하면은 어떤 형태의 폐암이든지 더 생기는 건 맞는데 주로 편평상피세포암이나 이런 것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서남 같은 경우는 실은 유전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요새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형태로는 좀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로봇 수술 적응증은 실은 이거는 수술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하는 집도의의 선택이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초기에 하는 초기에 본인이 수술을 시작하는 집도의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적인 폐압 절제술이 실은 저희가 폐암 수술에서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돼서 그런 수술 먼저 하게 되고 그런 게 확실히 되는 적응증이다 했을 때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복잡한 수술을 넘어갈수록 로봇을 쓰기가 실은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손을 아직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라 그러면은 그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수술보다는 대체로 평균적인 일반적인 형태에다가 로봇을 오히려 좀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실은 많고 근데 일부 센터에서 굉장히 숙련되신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수술을 오히려 로봇을 이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움직이는 손목하고 기구들과 그리고 잘 보이는 그러니까 그 시야를 이용해서 수술하시기도 하신다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수술은 로봇으로는 잘 안 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중요한 점은요, 환자분들이 잘라난 폐를 갖다가 나머지 폐가 얼마나 빨리 그걸 기능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느냐를 갖다가 판가름하기, 그러니까 그 시기를 갖다가 앞당겨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하기 좋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데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가 실은 진통제를 갖다가 초기에 퇴원할 땐 조금 세게, 흔히 말하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같이 써서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든 운동을 하시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갖다가 안 아플 때 해야지 해서 두세 달 뒤에 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폐 용적보다요, 아플 때 그 수술한 한 달 내에 늘어난 용적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그 한 달 새에 늘어난 것들로 유지를 어찌 보면 한다라는 느낌인 거지 나중에 늘려야지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어찌 보면 되게 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수술한 직후에서 다른 폐들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탄성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벌써 자른 거 익숙해지면 얘네가 늘어나려는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폐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플 때 어떻게든 운동을 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증에 대해서 아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운동을 안 한다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운동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걸 저희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을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항암 방사선은 실은 이제 제가 수술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뺐는데요. 뒤로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부분이고, 항암 방사선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학제 진료를 했을 때 저희가 늘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항암 방사선도 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처음부터 수술이 안 되니까 항암 방사선 하는 분들도 있고, 수술하고 나와서 기술을 보니까 항암이나 이런 거 방사선 치료를 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요새는 조금 기수가 수술하기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줄이면 수술할 수 있겠다 해서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을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를 할 거냐, 그러니까 염두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실은 사용하는 제제나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그 피폭량 같은 걸 좀 조절을 하게 돼 있어서 모든 암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기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같은 기수에서도 어떤 형태로 수술을 갖다가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또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환자분한테 개개별로 맞춰드려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혹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 이 자리 준비해 주신 저 뒤에 저희 정은학 코디네이터 선생님 통해서 저희 폐암 다학제 센터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저희 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